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독한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일찍 보내고 아들마저 일찍 보낸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독하게 사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걸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정말 못되게 하신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일찍 죽은 것도 그냥 제 탓을 하는 거에 급급한 사람이었죠. 그런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저는 어떻게 하든 집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늘 제 발을 붙잡은 건 새 아이였거든요. 그나마 그 아이들 제가 낳은 아이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중매 결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집에 살림이 어려우면 딸 하나 그냥 치운다 셈치고 중매 결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 저한테 처음에 이 집을 소개했던 사람은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이가 있었으면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저희 부모님이지만 저를 이 집에 그렇게 보내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번듯하게 소 한 마리 들어오고 남편은 관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만 듣고 저희 부모님 덥석 저를 그 집에 시집을 보내버리시고 만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50여 년 전이니 지금처럼 사람들이 똘똘하지가 않을 때였어요. 믿는 사람 하나 있고 그 사람이 괜찮은 집이다라고 하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믿고 시집을 보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은 사위 얼굴 한번 못 보고 저를 시집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중매쟁이 따라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반겨준 건 어린아이 셋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중매쟁이를 봤더니 그제야 그 여자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유, 이 집 마님이 막내 나타가 돌아가셔서 근데 저기 시어머니가 애들은 다 키우기 때문에 그냥 애들한테 신경 쓸 게 없어. 굳이 뭐 애들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얘기 안 했지.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사기 결혼이네 어쩌네 다 뒤집어 엎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참 비일비재할 때였습니다. 결혼해서 집에 가보니 애가 줄줄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지만 말이죠. 어쨌건 그렇게 제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착하긴 했는데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이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가 나서야 했고 마침 옆집에 박물장수로 꽤 성공을 하신 어르신이 계셔서 그분을 쫓아다니며 박물장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그런 걸 파는데 좀 소질이 있긴 했나 봐요.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어르신이 이제 자기는 늙고 병들고 힘도 붙이니까 차라리 자기가 하던 걸 저한테 물려받아서 할 생각이 없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없이 결혼한 남자고 집에 있어봐야 아이들만 바글바글 하고 어차피 집에 붙어 있기도 싫으니 내가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엄청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장이 있는데 그 가장을 두고 밖으로 놔두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하지만 점점 제가 벌어온 돈으로 고기라도 끊어 먹고 살기 시작하게 되니 시어머니도 어느새 아무런 말 없이 제가 밖으로 나가는 걸 묵인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차피 정없는 결혼이었고 가만 살다 보니 아이들한테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내서 그냥 아무 여자나 들어오면 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저랑도 딱히 정이 있을 게 없었죠. 다만 아이들이 좀 문제였습니다. 자기 엄마라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면 자기들한테 뭔가 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 같으니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제 눈치 살살 보면서 뒤로 모이작당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첫째가 심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제 살 길 찾아 산다라는 생각으로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물건 보는 눈도 있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성격이다 보니 얼추 단골도 생기고 여기저기에서 부르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평범한 박물 장수가 아니라 꽤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물건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가게를 얻게 되고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로 매니저 같은 사람들도 들였죠. 그렇게 하나하나 운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가정에는 확실히 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 즈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걸 다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제가 기가 세서 남편이 기를 못 피고 살다가 기가 고갈되어 죽었다나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미친 야차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니 저를 엄마로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여전히 고민하던 큰아이는 자기 할머니를 등에 업고 저한테 온갖 폐악을 다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그러니 둘째 아이도 저에 대한 호의를 거둬들이고 점점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집에 있는 게 지옥과 다름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 젖먹이 때부터 제 품에서 자라 친엄마, 새엄마 구분도 못하는 막내만 엄마, 엄마 하면서 제 품으로 파고들고 그나마 위안이 되어주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낳은 아이들도 아니고 남편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필요가 없기는 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정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폐악을 부리면서도 한 번씩 공허한 눈빛으로 애정을 갈구하는 둘째 아이의 눈을 보면서 저는 매몰차게 그 집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저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저한테 온갖 폭언을 퍼붓던 시어머니는 역시나 저한테 고운 소리 한 번 안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머니가 죽고 나자 끈 떨어진 연처럼 첫째 아이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저라고 뭐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어쩐지 둘째 아이한테는 제가 마음이 쓸리고 많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거의 제 아이나 다름이 없었고요. 하지만 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장사를 하고 가게를 관리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옆집에 살던 선교사님 부부가 제게 진지하게 요청을 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셋째를 자기네한테 양자로 달라는 겁니다. 유난히 셋째를 예뻐하기도 하셨고 셋째도 그 두 분을 따르기는 했지만 양자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망설이자 선교사님 아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내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요. 아이도 없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은퇴해서 삶을 즐길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직 한 20년은 더 버틸 수 있으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충분히 보살필 수 있어요. 지금 막둥이가 11살이죠? 그 나이면 언어도 쉽게 익힐 수 있고 적응도 빠를 겁니다.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첫째나 둘째와는 다르게 셋째 아이는 정말 제게는 친아들 같은 아이였거든요. 솔직히 위에 두 아이는 없어도 제가 살 것 같았지만 셋째는 떨어뜨려 놓으면 많이 허전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셋째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부부 따라가겠다고요. 네가 거길 가서 어떻게 살아? 그냥 엄마랑 살아. 응? 아니야, 엄마. 나 선교사님 따라서 미국 갈래.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살고 싶어. 아이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셋째를 떠나보냈고 제 옆에는 둘째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셋째를 보낸 거 가지고도 툴툴거리며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자기가 가길 원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형제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게 제 탓이라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여튼 둘째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13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으니 어딜 가던 둘째 아이를 데리고 행상을 다니기 시작했죠. 미운하고 오나 어쨌건 함께 다니다 보니 서로 닮아가는 건지 장사하는 능력이며 말하는 거며 모두 저와 많이 비슷한 부분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10년쯤 지난 뒤에 둘째와 함께 큰 가게를 냈습니다. 이쯤 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했던 그때 항상 삶은 이런 식으로 복병이 오더라고요. 둘째 아이에게 아마 큰아이가 따로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가게를 갔더니 가게에 있던 물건들이 싹 사라지고 금고에 있던 것까지 탈탈 없어진 채 가게가 비어 있더라고요. 당황한 매니저들한테 제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둘째 아이가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싹 쓸어서 도망갔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머물러서 살고 있는 집까지 싹 정리해서 달아났더군요. 머리가 어질어질해져 왔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내가 완전히 뒤통수 세게 맞았구나 싶은 생각에 모든 것이 암울하고 처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사느라 친정하고도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아서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었죠. 아무것도 제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없고 사업체도 없고 남은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곳저곳을 떠도는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나 싶은 생각에 목이 메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의욕도 없이 굴다리 아래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말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그곳에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집가기 전 살던 친정 동네의 이장집 아들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 서로가 얼굴조차 못 알아보게 늙었는데 어떻게 저를 알아본 건지 미스테리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라본 제가 고개를 들자 그 오빠가 저한테 좋은 데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 꼴이 됐냐고 너무너무 놀라더라고요.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나니 그때부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는 저를 데리고 일단 근처 국밥집으로 가서 국밥을 한 그릇 먹이고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서럽고 슬픈 얘기 뭐 길게 할 거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오빠가 안타깝다는 얼굴로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친정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다 괜찮나요? 그러자 오빠가 머뭇거리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시집가고 얼마 안 돼서 공역이 한 바퀴 크게 돈 적이 있었어. 그때 너희 식구가 다 돌아가셨다. 안 그래도 너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을 했는데 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자기는 출가 외인이라 돌림병 중에 죽은 친정부모 장례 같은 거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더라. 그래서 동네에서는 다들 엄청나게 네 욕을 했어.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지만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부모라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너 아무것도 몰랐구나. 갑자기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못된 시어머니가 제가 혹시나 가서 안 돌아올까봐 그리고 병 옮아와서 자기 아들이랑 손주들한테 옮기는 일 생길까봐 저한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시어머니 무덤이라도 파서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다며 고개를 젓자 그 오빠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럴 애는 아니라고 생각은 했어. 하지만 네 시어머니가 워낙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 너는 지금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제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그 오빠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고향에 가서 다시 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장례식도 오지 않았던 못된 딸인데 그런 딸이 다시 고향에 간다고 한들 거기서 환영이나 받겠어요. 그냥 이대로 모르는 척 사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또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나쁜 사람들한테 걸렸다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소식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부모님 장례식에 안 간 게 진짜로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간질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거든요. 그 오빠는 제가 밥을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저를 보고 계속 한숨을 푹푹 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르면 몰랐지. 네가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간다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는 제가 거부할 새도 없이 저를 차에 태워 그 오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빠는 아내와 두 남매 그리고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네 엄마가 너무 맘고생하다가 너 시집 보낸 거 후회하고 갔다고 정말 눈물을 한가득 흘리셨습니다. 오빠의 아내는 제가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다늙은 여자가 자기 남편의 옛날 동네 동생이라면서 기어들어왔는데 그게 뭐가 반갑고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오빠가 하는 사업 중에 제가 했던 그런 가게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마침 매니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여서 제가 그 매니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그 매니저 일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집에 있지 않고 직원들이 사는 사택 같은 숙소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원룸이고 고시원처럼 부엌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써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이 저는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저는 그 고시원 같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죠. 아줌마들을 상대로 하는 편집 가게였기 때문에 나름 제가 골라오는 물건이나 파는 방법들이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도 늘고 매출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모 눈을 뜨면서 저를 보던 오빠의 아내도 저한테 조금씩 호의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에 돈 벌어주는 사람인데 그래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행복할 수만은 없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가게로 초라한 모습의 남자 하나가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달려가 말리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큰아들이더라고요. 아니, 제 남편의 큰아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건 아들이 저를 보면서 비릿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서 꽁을 쳐놨던 돈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빠 죽자마자 딴 남자로 갈아탔나? 그래서 인생이 좀 폈나? 이거 너무하네. 그래도 내가 아직은 어머니 아들인데 이렇게 어머니가 일을 하면 나는 또 어머니 또 신세를 좀 지면서 살아야겠는데? 어때요? 아들이 요즘 좀 힘들거든? 돈 있으면 좀 줘봐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제 뒤통수 치고 달아난 놈이 이렇게 나타나 다시 저한테 돈을 요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는 그 녀석이 아직 제 아들이고 저랑 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제가 모른 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결국 아들놈은 제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오빠에게 민폐가 될까 무서워 그 가게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그럴 거 없다. 그냥 경찰한테 얘기해서 적금 금지시키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잖아요. 적금 금지를 한다 한들 가게에 피해를 안 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결국 저는 다시 얼마 되지 않는 월급 모은 돈을 가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놈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마치 스토커처럼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 며칠 안에 그 음식점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가게에서 일을 하면 그 가게로 찾아와 또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며칠씩 어딘가에 머물러서 꾸준히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오죽하면 그 아이를 붙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끝까지 살 거래요. 끝까지 살 거고 죽으라면 저 혼자 죽으라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제가 너무너무 밉고 싫답니다.
자기 아빠도 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들어온 다음부터 집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고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제 원망을 하더라고요. 꼭 정신병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논리도 없고 확신도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가만 보아하니 자기가 이때까지 잘 안 됐던 모든 일의 원인을 다 저에게 돌린 채 그저 이상한 원망만 쌓아온 듯 했습니다. 마치 정신병처럼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본인이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고 생각을 진행시킨 걸요. 결국 그 아이와 저는 평행상태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이나 아이를 피해 도망가듯 삶의 터전을 바꾼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낯선 전화번호가 하나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실 큰아들이 나타난 다음부터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거든요. 혹시 어디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저를 팔아먹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노이로제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며칠에 걸쳐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길래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놀랍게도 둘째 아이의 전화였습니다. 큰아이가 저를 한껏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거 둘째까지 나타나 나를 괴롭히려나 싶은 생각에 심장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물바람하며 저에게 전화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첫째 아이처럼 저를 괴롭히거나 하려던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천천히 들어보니 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고 지금 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큰애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잘못한 걸 바로잡고 싶다며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너랑 같이 살면 너까지 힘들지 않겠냐고 하니 둘째 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외국이에요. 아마 쫓아오지 못할 거예요. 네가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네. 그때 제가 싹 들고 도망간 돈 그거 가지고 저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지금 펜션 사업 크게 하고 있어요. 엄마, 그냥 여기 와서 편안한 노후 보내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뭔가 좀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째 아이는 멀리서부터 거의 무릎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저를 붙들고 아주 한참을 울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제야 깨달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앞으로 자기가 효도할 테니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정말 백배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외국으로 가서 새 인생 살자고 저를 계속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저한테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싹 다 자기에게 넘겨주면 알아서 이민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왜 재산을 다 정리해서 둘째에게 줘야 되는지 의심이 되었지만 아이가 살갑게 굴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다는 펜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를 설득하니 그냥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건 거짓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우연히 둘째가 통화하는 걸 듣지 못했으면 저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둘째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줬을 거예요. 글쎄 자기 큰형이랑 짜고 제 재산 싹 갈취한 다음에 둘이서 사라질 마음을 먹은 거였더라고요. 둘째가 자기가 펜션 사업하고 있다며 보여줬던 그런 사진들은 다 어디선가 남이 찍은 사진을 몰래 갖고 와서 짝입기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거 안 이상 제가 따라갈 일은 없죠. 제가 가지 않겠다, 그냥 여기서 알아서 살아보겠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둘째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자기가 절 데리고 가기 위해 여기저기에 쓴 돈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물어내라나요? 저는 제가 외국을 가고 안 가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이런 놈들을 그래도 몇 년이라도 자식 새끼라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며 자기 형과 같이 저를 번갈아가며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 세상에 대한 끈을 스스로 놓아버릴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혼자 큰 저수지 근처로 가서 한참을 목 놓아 울다가 신발을 벗고 딱 한 발 내디디렸는데 아니 자식 때문에 오만 속이 다 썩어 세상을 스스로 저버릴 마음까지 먹었는데 왜 그 순간에 자식이 생각나는 걸까요? 저한테 엄마 엄마 하며 졸졸 쫓아다녔던 셋째의 얼굴이 갑자기 눈앞에서 가물가물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갈 때 가더라도 셋째 목소리나 한번 듣고 가보자라는 생각에 아주 오래전 선교사님이 셋째를 데리고 가며 제게 알려줬던 전화번호로 서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영어로 살라살라 뭐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셋째 이름만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 말에 저는 바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셋째는 제게 왜 이제 연락했냐며 제 번호가 바뀌어서 그동안 제가 먼저 연락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다며 막 울더라고요. 제가 첫째랑 둘째를 피해 전화번호를 몇 번씩 바꿨었거든요. 바꾼 전화번호를 미국까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셋째 아이가 아마 제 번호를 몰라 몹시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 긴 해외 통화로 1시간이 넘게 제 살아온 얘기를 털어놨더니 갑자기 셋째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나가서 바로 가장 빨리 가는 비행기를 탈 테니 공항으로 나오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저수지에 벗어났던 신발을 다시 곱게 찾아 신고 아이가 시키는 대로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비가 정말 제가 살면서 이런 돈을 택시비에 쓴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나왔지만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비행기표를 샀고 한국으로 오고 있으니 열몇 시간 뒤에 만나자고 말이죠. 마냥저냥 공항에 앉아 아이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죠. 수년이 지났는데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는 그 고갯짓 한 번을 보고 저는 한순간에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나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이는 저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렇게 셋째와 저는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셋째는 고향 오빠에게 저와 함께 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제 짐을 싹 챙겨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 저는 여권이라는 걸 만들었고 셋째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첫째와 둘째가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셋째는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고 빠르게 진행을 시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셋째와 함께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셋째와 함께 비행기 안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채 밖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비록 제가 직접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아 마음으로 키운 이 아이가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모양입니다. 이 따뜻한 손 언제까지나 놓지 않고 한번 꼭 쥐고 있어 보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